2021년 두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8일자 남미 볼리비아 편에 이어서 페이스북에서 기예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방송은 북미 지역을 한번 훑어보고자 합니다. 이 5대양 6대주 중에서 대륙별 가장 높은 그런 산들을 쭉 훑어보았고, 첫 번째는 당연히 아시아 쪽의 에베레스트 산이 되겠고, 두 번째 남미, 세 번째가 이제 북미입니다. 북미가 세 번째로 대륙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북미 쪽을 살펴볼 텐데, 북미 쪽은 이미 지질학계에서 세계적으로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러한 명성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보고 갔고, 진화론자들과 창조론자들의 격전지였습니다. 수억 년 동안 쌓이고 수억 년 동안 깎였다고 하는 진화론자들과 대홍수로 인해서 깎였다고 하는 격변론자들, 긴 싸움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었죠. 그런데 그 중에 좀 뭔가 발전된 듯한 진화론에서 격변론으로 많은 추종자들이 따라오게 한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중에서 오늘은 뭔가 조금 미흡한 의문점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미졸라 빙하홍수라는 그런 명명을 한 그런 홍수 지역인데, 그쪽 지역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가장 높은 봉우리는 알라스카지만 북미에서 가장 높은 알라스카 지만 또 미국과 캐나다 쪽에서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미국과 캐나다 쪽에서는 당연 로키 산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키 산맥도 오늘은 살짝 거론하면서 전체적인 그런 침수 흔적들과 여러 가지 그동안 논점이었던 쟁점이었던 그런 사건들을 살짝 짧은 기간이라서 깊게 다룰 수는 없고 수박 겉핥기지만 핵심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볼 텐데 기대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창세기가 성경이 주장한 노아 홍수를 일반 과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가 주장하는 것은 단일 격변을 전체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계속 살펴보니까 지구 곳곳에 홍수의 흔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대륙이 다른데 그곳에도 홍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격변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다중격변설이 되겠습니다. 또 그보다는 조금 의미가 다르게 빙하로 인해서 광범위한 그러한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광역 빙하 홍수설이 있고, 또 오늘날 중국의 샨사댐 붕괴 우려와 같은 그러한 홍수, 또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9월에 있은 큰 홍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약 160여 명이 사상자가 있었고,
또 물질적으로도 수천억의 홍수 피해가 있었죠. 자, 그런데 성경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다번역 성경 찬송으로 창세기 9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고서 이어서 이제 무지개로 증표를 삼는다라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홍수로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많은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재산을 잃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9장 11절은 허위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 해놓고 여러 지구 곳곳에 지금까지도 많은 홍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가 얘기하는 홍수와 이런 네 가지의 홍수의 차이점 분명히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살짝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이제 대홍수라고 명명합니다. 대홍수와 일반 홍수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이것을 같은 창세기 9장 11절이지만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아까와 조금 다른 용어가 나왔죠. 땅을 침몰할 홍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다시는 있지 않을 홍수는 땅을 침몰하는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는 땅을 침몰하지 않는 그런 땅을 침몰할 홍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땅을 침몰할 홍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괌섬 여기가 지금 괌섬인데요. 괌섬 앞에 보시면 이런 바다 깊은 곳에 이러한 지형이 있습니다. 이게 수천 메타 지금 이쪽이 마리에나 해구라고 해서 약 11,034m 되는 괌섬 밑에가 그렇게 가장 깊은 태평양에서 또 아니면 지구 전체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곳에 이런 깊은 바다 해저에 이런 올록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한 지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크게 확대해 보면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뭔가 정교한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이쪽 주변은 아주 바둑판과 같이 정교한 이러한 지형이 있는데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부분이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도시가 정교하게 발달된 문명이 침몰한 그러한 지형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석유와 석탄이 바닷속 해저 밑에 대량으로 매장되어서 그것을 지금 개발하려고 아주 뜨거운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죠. 자, 석유와 석탄의 원료는 무엇인지 아시죠? 석탄은 대량의 나무가 땅속으로 침몰되면서 매장된 것이고 또 석유는 동물 그러니까 공룡과 같이 이렇게 큰 동물들이 많이 대규모로 때로 매장되고 매몰되고 침몰되고 잠겨버려서 그것이 오랫동안 고압과
고온에 의해서 석유화된 것으로 지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것들이 나무가 물속으로 또 그 물속 해저 밑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침몰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 살아있는 동물이 물속 깊은 곳에 통과해서 해저 밑으로 들어가려면 땅이 그냥 푹 싱크홀 같이 주저앉아서 침몰하는 현상이 아니고는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홍수 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수는 지금 우리가 보는 홍수와는 똑같은 홍수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차이를 염두에 두시고 성경이 얘기하는 홍수가 얼마만큼 큰 홍수인지 지금 우리가 보는 홍수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홍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쪽에 미국과 캐나다 이쪽 부분에 빙하 호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쪽에 빙하가 이렇게 있었고 점점 빙하가 녹아서 녹은 물이 있고 여기에 댐이 얼음댐이 막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느 날 이게 터져서 이쪽을 다 깎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 미졸라 빙하 홍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문제를 몇 가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한번 거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곳을 당시 이 할렌브레츠 박사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대부분이 진화론적 지질학적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억 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또 수천 년 동안 깎여서 만들어진 그런 지형이라고 모든 교리적인 관념에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부인한 어떤 격변적 사건으로 인해서 깎였다라고 수십 년 동안 주장해서 이것을 미국 지질학계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된 빙하 홍수라고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할렌브레츠 박사는 격변적 사건으로 강력하게 단 한 번의 격변이었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퇴적과 침식이 미졸라 빙하 홍수 댐이 터짐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형성됐다라고 주장을 한 바,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 지구상에 지난번에 대륙별 가장 높은 최고봉들을 언급했는데 지난번은 남미 볼리비아 두 번째로 높은 6,962m 이 남미가 잠겼던 그런 것을 방송을 해드렸고요.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을 주축을 해서 방송을 해드렸고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이 북미 쪽 그러니까 세 번째 봉우리가 되겠습니다. 대륙별 6,194m 알래스카 쪽인데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높은 봉우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로 검토할 것은 알래스카 쪽이 아니고 미국, 캐나다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이 로키 산맥을 토대로 한번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륙별로 1번 에베레스트, 두 번째로 남미 아콘카과, 세 번째 오늘 알래스카
북미 쪽이 6,194m,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데 오늘 주로 이 넓은 곳을 다 할 수는 없고, 로키 산맥, 캐나다 쪽과 미국 쪽 이 로키 산맥 길이 약 4,500km 되는 그런 긴 산맥이죠. 이 산맥을 오늘은 거론을 통해서 물에 잠겼던 이 북미 대륙이 물에 잠겼던 흔적을, 증거물을 사진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빙하 댐이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이 상당히 논리적인 듯 하면서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씨를 이렇게 기후적으로 봤을 때 언다면 여기도 같이 이렇게 얼었어야 되고 점점점 밑으로 이렇게 녹아가야 될 텐데 요만큼 가지고 여기가 수심 600m의 미젤라 호수가 물이 담수가 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좀 시각화하고 이렇게 해야 좀 이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본 것들, 아마 팔당댐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2천만 명이 식수원 또 공업용수 등을 여기에 다 매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큰 우리나라 절반 인구의 식수원이 이곳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팔당댐의 저수량은 2억 4천만 톤이 되겠습니다. 이게 2억 4천만 톤이 되겠고, 다음에 중국의 현대과학 세계 최대의 산사댐, 세계 최대의 산사댐의 저수량은 우리 팔당댐보다 165배가 되는 393톤, 393억 톤, 393억 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비교를 해보면 팔당댐에 2천만 명이 1년 동안 먹고도 남는 담수량이 2억 3천만 톤이 이 정도라면 세계 최대의 산샤댐의 높이는 이만큼까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미졸라 빙하댐의 담수량은 2200억 톤, 2200억 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표시해보면 이와 같이 이런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당댐과 미졸라 빙하홍수를 담수량으로만 비교해보면 약 1000배가 되겠습니다. 1000배가 되겠고 또 산샤댐에 비해서는 6배가 더 큰 그러한 이론상의 담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으로. 팔당댐이 2억 4천만 톤인데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한번 수문 열면 어마어마합니다. 잠수교가 잠기고 뭐 이렇게 한강 수위가 뭐 1m씩 올라가고 조금만 열어도 이렇게 초당 1000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뭐 10,000톤 1초당 이렇게 이제 방류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붕괴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우리 수도권은 거의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런 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2020년 6월 6일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국의 산샤댐인데요. 저수 최대 용량
담수 수위를 약 2m 이상 초과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당초에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일자로 다 만들어 놨는데 이 담수량이 밀리는 이 수압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강한 콘크리트 댐이 이렇게 지금 균열이 생겨 이렇게 휘청휘청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뱀같이 꾸불꾸불 이렇게 이제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방송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붕괴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작년에 거론이 됐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졸라 홍수와 팔당댐 또 가상이지만 샨샤댐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한번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팔당댐은 2억 4천만 톤인데 댐 최고 수위는 29m입니다. 그리고 이 댐의 길이는 510m가 되겠습니다. 510m인데 2억 4천만 톤을 이제 담수하고 있고요. 산샤댐은 담수량은 393억 톤, 393억 톤이면서 이 댐의 높이는 185m입니다. 185m, 최고 수위까지가 185m, 약 368, 6배보다 더 높은 그런 우리 팔당댐보다 6배나 높은 그런 큰 댐이죠. 그리고 댐의 길이는 우리 팔당댐보다 약 5배 정도, 4배 내지 5배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장대한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 최대의 현대과학에서 지은 만리장성을 이후로 가장 큰 토목공사라고 이렇게 대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의 길이는 2309m, 높이는 185m. 이러한 댐도 지금 이와 같이 요만큼 가지고도 이렇게 현대과학이 정교하게 설계해서 시공한 그러한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댐임에도 불구하고 요 393억 톤의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졸라 빙하댐은 이 산사댐보다 6배나 더 큰 저수량을 자랑하죠. 또 높이도 600m입니다. 600m이고 또 댐의 길이는 제가 대략 구글 지도를 통해서 대략 산출했을 때 약 10,000m 정도 되는 그런 긴 거대한 그런 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하나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첫째, 산사댐과 팔당댐은 철근 콘크리트로 비교적 이 비중이 약 3 정도 나가는 그런 무거운 그러한 재질로 만들어졌고 또 빙하댐인 미졸라 이 빙하댐의 재질은 내려진 눈이 얼어서 눌리고 만들어진 얼음입니다. 얼음. 또 때에 따라서는 눈도 있겠죠. 자, 그것이 높이 600m의 높이의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는 이 수압은 제가 역산을 해보면 약 60기압 정도 되는 고기압입니다. 고압가스도 아주 초고압가스가 되겠습니다. 가스는 아니지만 초고압의 수압을 받는 60kg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역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길면 길수록 휘어질 확률이 더 높고 응력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체역학적인 그러한 것이 되겠죠. 과연 이 393억 톤, 높이 185m,
2306 메타, 2300 메타 정도 되는 것도 현대과학으로 강하게 만든 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것도 이렇게 휘어지는데, 비중이 0.9밖에 안 되는 얼음으로 언 댐이 이 2200억 톤을, 그것도 600m의 수압을, 응력이 10,000m 되는 것을, 이게 몇 초나 견딜 수 있을까? 저는 단 1초도 견디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물보다 얼음은 가볍습니다. 그래서 부력에 의해서 이 빙하댐 전체가 붕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물이 쌓였다면 결코 이렇게 쌓일 수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가상 자체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 저의 물과학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수치를 지금 쉽게 거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력과 수압, 또 응력 이런 것으로 또 이 기상학적으로 기후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여기는 녹았는데 여기는 안 녹고, 이것이 600m가 쌓일 수 있다 물이, 또 레비톨 현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깊은 600m의 수압이면 이 밑에는 구멍이 뚫려서 실 바늘구멍처럼 하나만 뚫어져도 몇 초 안에 이게 다 뚫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몇백 년 동안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저를 거론을 먼저 하고, 다른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과학적으로 좀 더 검토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래스카가 북미에서 가장 높지만 인구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캐나다와 미국 약 3억 명 정도가 살고 있죠. 여기서.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산맥은 역시 로키 산맥, 길이가 약 4,500km 되고 있고, 또 이쪽으로 또 약 2,200m 되는 또 산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쪽 가장 높은 곳과 또 미국 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들을 한번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미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6,194m의 맥킨리 산이 되겠죠. 이쪽, 여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 로키 산맥 쪽을 보시면 캐나다 쪽에서 가장 높은 곳은 롭슨 마운틴 3,954m 이 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 여기 이제 캐나다 쪽이고 미국 쪽, 이쪽에서 가장 높은 곳은 엘버트 산이 되겠습니다. 4,402m 이 산이 되겠습니다. 자, 로키 산맥 미국 쪽 최고봉, 눈이 얼음이 있을 때와 얼음이 없을 때 두 가지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캐나다 로키 산맥 최고봉인 롭슨 마운틴 3,954m입니다. 최정상이 되겠습니다. 3,954m의 최정상인데, 여기를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빙하가 있었겠죠. 얼음이 지금도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무늬가 수평 침식된 흔적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가 이렇게 깎이기 위해서는 얼음이 만약에 빙하가 녹는다면 이렇게 미끄러 떨어졌겠죠. 그러면 이 깎인 줄무늬는 아마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위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깎여야 빙하 침식이라고 이야기할 건덕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물인 이 산봉우리의 바위의 깎인 방향은 수평줄물입니다. 수평줄물. 이것은 물이 완벽하게 다 잠긴 상태에서 물이 흐른 방향으로 침식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정상에도 물이 완벽하게 잠겼었다. 이것은 대홍수의 증거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제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미즐라 홍수에 관해서 주장한 논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즐라 빙하 홍수 때 협곡을 깎은 물의 속도가 초당 30m 속도로 흘러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약 160톤 정도 되는 큰 바위가 일반 홍수의 흐름으로는 옮겨질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빙하 홍수로 옮겨졌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반대, 빙하 홍수로 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서 대홍수 때는 이것이 안 옮겨질 것인가? 라고 저는 또 반문을 드립니다. 또 지금 하렌브레츠 박사는 이 미즐라 빙하, 아니 미즐라 호수의 격변적 사건의 설명을 단 한 번에 여기 브레츠 박사가 원래 믿고 있던 단 한 번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지금 하렌브레츠 박사는 주장을 했으나 1980년도 이후에 뭐 한두 개다 또는 40개에서 100개 정도 되는 빙하 홍수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증거물이라면 지구상에 수만 개가 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홍수의 침식 현상과 이 홍수의 침식 현상이 어떻게 다른가? 10,000개와 1개, 100개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또 굉장히 큰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또 저는 대격변적인 대홍수의 사건이 전 지구를 휩쓸었다. 또 로키 산맥의 캐나다 쪽 최정상부가 저렇게 수평지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침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물에 잠긴 상태에서 쇠설물들이 빠른 속도로 흘러간 증거물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빙하 홍수를 설명을 할 때 노아 홍수, 지구 대홍수를 이제 노아 홍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 대홍수가 이때 있었고 해수 온도는 올라가고 화산 분진으로 인해서 태양빛이 차단되면서 기온은 떨어졌다. 그래서 약 500년에서 700년 이 사이에 빙하기를 이렇게 지금 그래프로 물의 온도와 기온 등과 뭐 여름과 겨울을 지금 그래프로 온도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즐라 빙하 홍수는 이때쯤으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런 이제 이해를 하면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홍수와 미즐라 홍수 어떻게 다른가 한번 제가 수치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홍수는 미즐라 홍수보다 7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7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700년 전에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미즐라 홍수가 일어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규모를 보겠습니다. 대홍수는 미즐라 홍수의 약 10억 배 정도 큰 홍수가 되겠습니다. 수치로 비교를 하자면 약 10억 배 정도 되는 그런 홍수가 700년 전에 일어났고
10억 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홍수가 미졸라 빙하 홍수입니다. 그래서 미졸라 빙하 홍수의 침식으로 설명이 되려면 그 전에 대홍수 때는 안 깎였겠는가, 침식이 안 됐겠는가라는 것입니다. 700년 전에 먼저 큰 홍수가 있었고 미졸라 홍수가 졌다 쳐도 거기에 흘러가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쉽게 비유를 들자면 공룡이 700년 전에 먼저 지나가고 난 뒤에 개미가 지나갔는데 공룡 발자국을 가지고 개미 발자국으로 오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검토가 과학적으로 이제 필요한 단계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제기를 드리면서 이어서 다음 방송에서는 북미 쪽을 이곳저곳 한번 침식 흔적과 홍수 흔적, 빙하 홍수로 해석될 수 없는 큰 지형적 홍수의 침식 현상을 거론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